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던 시절보다 조금 더 뒤 산세가 험하면서도 아름답기로 소문난 남쪽의 어느 깊은 상골 마을에 김진사 댁이라고 불리는 커다란 기와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이 집은 대대로 덕을 쌓아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으며 곳간에는 쌀이 마를 날이 없고 담장 너머로는 항상 웃음소리가 흘러넘치던 명문가였으나 세월이 흘러 집안의 기둥이던 김진사가 원인 모를 병으로 자리에 눕게 되면서부터 집안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화려했던 봄날이 가고 매서운 북풍이 몰아치는 겨울이 온 것처럼 집안의 온기는 서서히 사라지고 사람들의 발길마저 뚝 끊겨 정막만이 감돌게 되었습니다. 김진사의 병세가 깊어지자 집안의 모든 실권은 후처로 들어온 박씨 부인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녀는 본처가 남기고 간 외동딸 연화를 눈엣 가시처럼 여겨 집안의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겉으로는 마을 사람들에게 인자한 척 미소를 지었지만 대문이 닫히고 나면 표정이 차갑게 돌변하여 연화를 하녀보다 더 혹독하게 부려먹곤 했는데 그 모습은 마치 콩쥐를 구박하던 팥쥐 엄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본래 비단처럼 고운 피부와 명주실처럼 결이 좋은 마음씨를 가진 규수였으나 계모의 구박 속에 거친 무명옷을 입고 부엌대기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살을 내는 어느 겨울날 아침 연화는 꽁꽁 얼어붙은 냇가에서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산더미처럼 쌓인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손등은 이미 터져서 붉은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얼음을 깨고 나온 차가운 물에 손을 담글 때마다 손가락이 끊어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연화는 아픈 내색 한 번 하지 않고 묵묵히 방망이질을 하며 옷감의 때를 벗겨내었습니다. 그녀가 흘리는 땀방울이 식어 이마에 차가운 서리가 맺힐 지경이었지만 그녀는 행여나 기침 소리라도 크게 내어 안방에서 자고 있을 새어머니와 이복 언니들의 단잠을 깨울까봐 입술을 꾹 깨물며 소리를 삼켰습니다. 기와집 안채에서는 박씨 부인이 낳은 두 딸인 금옥이와 은옥이가 따뜻한 아랫목에 배를 깔고 누워 군밤을 까먹으며 깔깔거리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냇가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녀들은 연화가 추위 속에서 떨고 있다는 사실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비단 이불을 칭칭 감고 서로의 머리를 빗겨주며 오늘 점심에는 무슨 맛있는 반찬을 먹을지 떠들어대고 있었는데 그 소리는 찬바람을 타고 연화의 귀에 박혀 가슴을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그 소리를 듣고도 부러워하거나 원망하는 기색 없이 그저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고는 다시 묵묵히 빨래 방망이를 두드리며 자신의 할 일을 이어갈 뿐이었습니다. 김진사 댁의 오랜 종인 덕칠 영감은 마당을 쓸다 말고 담장 너머로 보이는 연화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고 그의 주름진 눈가에는 물기가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그는 연화가 갓난아기였을 때부터 업어 키운 충직한 하인이었기에 귀하디 귀한 아기씨가 저토록 천한 대접을 받으며 고생하는 꼴을 참아 눈뜨고 볼 수가 없었지만 박씨 부인의 섯을 퍼런 위세에 눌려 감히 나서서 도와줄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덕칠 영감은 그저 몰래 부엌 아궁이 뒤에 숨겨두었던 따뜻한 찐 고구마 2여 개를 품속에 넣고 기회를 엿보며 연화가 빨래를 마치고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올라도 겨울 해는 짧고 힘이 없어 냇가의 얼음을 녹이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연화의 손은 이제 감각이 없을 정도로 굳어버려 방망이를 쥐는 것조차 힘겨워졌습니다. 그때 안채 문이 벌컥 열리더니 박씨 부인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아직도 빨래가 끝나지 않았느냐. 이 게으른 거사해가 지기 전에 저 많은 이불보를 다 풀먹이고 다듬질까지 해놓아야 할 것이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쇠를 긁는 듯한 소름 끼치는 톤이었으며 연화는 황급히 젖은 빨래,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대문을 들어서며 예 어머니, 곧 마치겠습니다 라고 작게 대답했습니다. 연화가 젖은 몸으로 부엌에 들어서자 아궁이 앞을 서성이던 덕칠 영감이 재빠르게 다가와
품속에서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고구마를 꺼내어 연화의 손에 쥐어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기씨, 이걸로 욕이라도 좀 하십시오. 아침부터 물 한 모금 못 드시고 어찌 버티십니까? 마님 눈을 피해 얼른 드셔야 합니다. 연화는 덕칠 영감의 거친 손을 잠시 잡으며 감사의 눈빛을 보냈지만 고구마를 입에 넣을 새도 없이 금옥이가 부엌 문을 열고 들어와 언니, 내 비단신에 흙이 묻었으니 얼른 닦아놔. 라며 신발을 툇마루에 툭 던지고 나가버렸습니다. 연화는 배고픔을 참으며 고구마를 치마폭 깊숙이 숨겨두고 차가운 물을 다시 퍼와 금옥이의 신발을 닦기 시작했는데 그 신발은 연화의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연화를 위해 맞춰주려 했던 그 가게의 물건이었습니다. 연화는 화려하게 수놓인 꽃무늬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보며 기억조차 희미해진 어머니의 따뜻했던 품을 떠올리려 애썼지만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차가운 부엌 바닥과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일감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리움이 층층이 쌓여 굳은 살처럼 박혀 있었지만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어 울기에는 그녀가 짊어진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저녁이 되어 어둠이 깔리고 차가운 밤 공기가 마을을 덮자 박씨 부인과 두 딸은 기름진 저녁상을 받아 배불리 먹고 따뜻한 아랫목에서 잠을 청했지만 연화는 부엌 한 구석 쪼그려 앉아 식은 찬밥 덩어리를 국물도 없이 목구멍으로 넘겨야 했습니다. 목이 메어 밥알이 잘 넘어가지 않았지만 내일 또다시 쏟아질 고된 노동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억지로라도 배를 채워야 했기에 그녀는 눈물 젖은 밥을 꾸역꾸역 삼켰습니다. 부엌 아궁이에 불씨마저 사그라들어 냉기가 돌기 시작했지만 연화에게는 몸을 누일 따뜻한 방 한 칸조차 허락되지 않아 부엌 구석에 낡은 거적을 깔고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 되면 연화의 눈빛은 낮과는 전혀 다른 생기로 반짝이기 시작했는데 그녀는 품속에서 조그만 헝겊 주머니를 꺼내어 그 안에서 낡지만 윤이 나는 골무와 바늘 그리고 자투리 색실들을 조심스럽게 꺼내 놓았습니다. 이것들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유일하게 남겨주신 유품이자 연화가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통로였기에 그녀는 아무리 피곤해도 이 시간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바늘을 잡았습니다. 달빛이 부엌에 작은 창호지 문틈으로 가느다란 빗줄기를 비춰주면 연화는 그 희미한 빛에 의지에 버려진 천조각 위에 한 땀 한 땀 술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연화의 자수 솜씨는 단순히 취미 수준을 넘어선 경지였는데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꽃들은 마치 향기가 날 듯 생생했고 날아가는 새들은 금방이라도 천을 뚫고 날아오를 듯 역동적이었습니다. 낮에는 거친 일로 손이 부르트고 갈라졌지만 밤이 되어 바늘을 잡는 순간만큼은 그 손이 마치 마법을 부리는 요정의 손길처럼 섬세하고 우아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슬픔과 외로움 그리고 억눌린 희망을 오색실에 담아 천 위에 풀어놓았고 그 과정에서 하루 동안 쌓인 고단함과 서러움을 씻어내며 영혼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밤 연화는 붉은 매화가 눈 속에서 피어나는 장면을 수놓고 있었는데 붉은 실이 부족하여 자신의 낡은 저고리 고름을 풀어 실을 뽑아내어 술을 놓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옷이 해지는 것보다 작품 속 매화가 온전한 붉은 빛을 띠지 못하는 것을 더 안타까워하며 자신의 살을 깎아 예술을 빚어내듯 정성을 다해 바늘을 움직였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어둠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피어나는 매화 그 자체와 같았으며 부엌을 몰래 들여다보던 달림조차 그녀의 정성에 감동하여 더욱 밝은 빛을 비춰주는 듯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연화가 밤마다 무엇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고 그저 아침에 연화의 눈이 퀭한 것을 보고는 꾀병을 부린다며 혀를 차거나 등짝을 때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녀는 연화가 가진 재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리고 그 재능이 장차 이 집안뿐만 아니라 조선 팔도를 뒤흔들게 될 것임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오직 자신의 딸들을 좋은 집안에 시집 보낼 궁리에만 몰두해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의 탐욕은 날이 갈수록 커져서 이제는 김진사가 애지중지하던 서화들과 골동품들마저 몰래 내다 팔아 딸들의 치장을 위한 비단과 놀이개를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는 병석에 누워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와중에도 가끔 연화의 이름을 부르며 찾곤 했으나 그때마다 박씨 부인은 연화가 병이 옮을까봐 멀리 피신시켰다거나 바빠서 올 수 없다는 거짓말로 둘러대며 부녀의 만남을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연화는 아버지의 기침소리가 들릴 때마다 문 밖에서 숨죽여 울며 아버지의 쾌유를 비는 기도를 올리고 자신이 수놓은 작은 베개 덮개를 아버지의 머리맡에 몰래 놓아두는 것으로 효심을 대신했습니다. 하지만 박씨 부인은 그마저도 발견하는 즉시 더럽다며 내다 버리곤 하여 연화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에서 임금님의 옷을 짓는 침선장이 사람을 구한다는 소문이 바람결에 마을까지 전해져 왔는데 마을 아낙네들은 모여 앉아 그 이야기를 하며 누가 그런 대단한 자리에 갈 수 있겠느냐며 수군거렸습니다. 덕칠 영감은 장터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는 무릎을 치며 연화 아기씨의 솜씨라면 당장이라도 수석 침선장이 되고도 남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지금의 처지에서는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라 여기며 안타까움에 땅이 꺼져라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는 연화가 이 좁고 차가운 부엌에서 썩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인재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가슴이 더욱 답답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 소문을 듣고는 콧방귀를 뀌며 자신의 딸 금옥이와 은옥이에게 억지로 바느질을 가르치려 했으나 바늘 한번 제대로 잡아본 적 없는 두 딸은 손가락만 찔리고 아프다며 울고불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이에 박씨 부인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괜히 마당을 쓸고 있던 연화에게 화풀이를 하며 내 딸들이 귀한 손을 다치게 생겼으니 네가 대신 이 비단에 술을 놓아보거라. 만약 솜씨가 엉망이면 오늘 저녁 밥은 없을 줄 알아라. 하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값비싼 비단과 도안을 연화 앞에 던져주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비단을 받아 들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기쁨과 설렘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꼈는데 이는 난생 처음으로 훔쳐서 하는 바느질이 아니라 떳떳하게 좋은 재료로 술을 놓을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부엌 한 구석이 아닌 밝은 마루 끝에 앉아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는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바늘을 놀리기 시작했는데 그 속도와 정교함이 보는 사람의 넋을 빼놓을 정도였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금옥이와 은옥이는 입을 딱 벌리고 멍하니 바라보았지만 곧 질투심에 사로잡혀 흥천한 것들이나 하는 짓을 잘도 하는구나 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연화가 술을 놓는 동안 마당의 참새들도 나뭇가지에 앉아 조용히 구경을 하는 듯했고 지나가던 바람도 잠시 멈추어 그녀의 손끝을 간지럽히고 지나가는 듯 평화로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연화는 비단 위에 모랑꽃을 수놓았는데 꽃잎 한 장 한 장에 명암이 살아있고 수술의 입체감이 도드라져 마치 진짜 꽃을 비단 위에 올려놓은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이 좋은 것을 넘어보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담겨있는 명작이었으나 예술을 볼 줄 모르는 박씨 모녀에게는 그저 하찮은 바느질거리에 불과했습니다. 저녁 무렵 완성된 자수를 본 박씨 부인은 잠시 흠칫 놀라는 기색을 보였으나 곧 표정을 싹 바꾸며 채 솜씨가 투박하기 짝이 없구나. 역시 천한 피는 속일 수가 없어. 라며 짐짓 트집을 잡고는 자수품을 낚아채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사실 그녀는 연화의 솜씨에 내심 경악을 금치 못했으며 혹여나 남들이 알게 되면 자신의 딸들이 비교당할까봐 두려워 서둘러 감춘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정성이 담긴 작품이 또다시 무시당하고 빼앗겼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실력을 확인했다는 작은 자부심을 품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진사댁 대문 앞으로 낯선 행상인이 찾아와 징휘한 물건들을 펼쳐놓으며 안주인을 찾았는데 박씨 부인은 호기심에 이끌려 버선발로 뛰어나갔습니다. 행상인은 한양에서 유행한다는 각종 장신구와 화장품들을 보여주며
박씨 부인의 혼을 쏙 빼놓았고 그녀는 돈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집안 곳간에 있던 쌀가마니를 몰래 퍼다주며 물건들을 사들였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덕칠 영감은 마님 그 쌀은 다가올 제사 때 쓸 쌀입니다요 하고 말렸으나 박씨 부인은 내 이놈 어디 종놈이 주인의 일에 참견이냐 하며 매질을 하려 들었습니다. 연화는 멀리서 매를 맞을 뻔한 덕칠 영감을 보며 발을 동동 구르다가 용기를 내어 박씨 부인 앞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고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덕칠 아범은 그저 집안을 걱정하는 마음에 그런 것이니 노여움을 푸세요 하며 빌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연화의 간청에 콧방귀를 뀌며 매를 거두었지만 건방진 것들 감히 누구 앞에서 훈계질이야. 오늘 저녁까지 뒷산에 가서 땔감이나 한지게 해 오너라 하며 연화에게 또 다른 고된 일을 시켰습니다. 연화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덕칠 영감을 부축해 일으켰고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하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겨울 사는 해가 일찍 떨어져 위험하기 짝이 없었지만 연화는 군말 없이 지게를 지고 산을 오르며 앙상한 나뭇가지들을 주워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산사의 소리마저 끊긴 적막한 산속에서 연화는 가끔 들려오는 짐승의 울음소리에 몸을 떨면서도 자신이 짊어진 지게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삶의 짐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녀가 나무를 한 짐 가득 싣고 산을 내려올 때쯤 마을 어귀에는 이미 짙은 어둠이 깔려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만이 그녀를 반겨줄 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연화는 땀으로 젖은 몸이 식어 오들오들 떨면서도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저녁밥을 안 쳤는데 부엌 한 구석에 놓인 항아리 뚜껑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다가가 보니 그 안에는 자신이 아껴두었던 어머니의 유품인 자수, 실타래들이 엉망으로 헝클어져 있고 가위로 난도질이 되어 있는 참혹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연화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안채에서 들려오는 금오기와 은오기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이 모든 짓이 누구의 소행인지를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집안에는 연화가 버틸 수 있는 마지막 희망마저 위태로워지고 있었고 다가올 더 큰 시련을 예고하는 불길한 바람이 부엌 문틈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 어느덧 매서운 겨울바람 끝에 희미한 봄 기운이 묻어나는 시기가 되었지만 김진사댁의 담장안은 여전히 한겨울처럼 차갑고 살벌한 공기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에 사는 김진사의 먼 친척이자 고위 관직에 있는 대감마님이 지방 순찰을 도는 길에 이 집에 들러 며칠 묵어가겠다는 전갈이 날아들자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박씨 부인은 이 기회를 틈타 자신의 딸들을 대감마님의 눈에 들게 하여 한양의 세도가로 시집 보낼 야무진 꿈을 꾸기 시작했고 집안 구석구석을 닦고 조이느라 하인들의 등골이 휘어질 지경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창고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귀한 그릇들과 병풍들을 모두 꺼내어 안채를 장식하라고 지시했는데 그 중에는 김진사 집안의 갑으로 내려오는 청화백자 옥병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옥병은 투명할 정도로 맑은 백제 푸른 용이 승천하는 그림이 그려진 천하의 명품으로 김진사가 건강할 때조차도 손님들에게 자랑만 할 뿐 감히 술을 담지 못할 정도로 아끼던 물건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이 옥병을 대감마님이 묵을 사랑방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어 집안의 위세를 과시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문제의 그날 아침 박씨 부인은 두 딸을 불러놓고 옥병을 꺼내어 보여주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늘어놓고 있었는데 금오기와 은오기는 그 영롱한 자태에 홀려 서로 만져보겠다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조심해라. 이게 집 한 채 값보다 더 비싼 것이다 라고 말리면서도 딸들이 귀한 물건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 싫지는 않은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금오기가 옥병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은오기가 샘이 나서 팔을 툭 치는 바람에 옥병이 박씨 부인의 무릎을 스치고 마루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말았습니다. 쨍그랑던 하는 날카로운 파여름이
정적을 깨뜨리며 울려 퍼졌고 그토록 귀하게 여겨주던 청아백자 옥병은 산산조각이 나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박씨 부인과 두 딸은 사색이 되어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깨진 조각들을 바라보며 얼어붙어 버렸는데 만약 김진사가 이 사실을 알게 되거나 곧 도착할 대감마님이 이를 본다면 집안 망신은 물론이고 박씨 부인의 체면이 땅에 떨어질 것이 뻔했습니다. 공포와 당혹감에 휩싸인 박씨 부인의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이내 마당을 쓸고 있던 연화 쪽으로 향하며 무섭게 번들거렸습니다. 박씨 부인은 재빨리 깨진 조각 하나를 집어들고는 대청마루에서 뛰어내려와 마당에 서 있던 연화의 발 앞에 던지며 벼락 같은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망할 년 네가 기어이 사고를 쳤구나. 내가 그토록 조심하라고 일러건을 청소를 한답시고 설치다가 가문의 보물을 깨뜨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크고 당당해서 방 안에서 벌벌 떨고 있던 금옥이와 은옥이조차 깜짝 놀라 서로의 얼굴을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연화는 영문도 모른 채 빗자루를 든 채 멍하니 서 있다가 날벼락 같은 호통에 그만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연화는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며 어머니 저는 마당만 쓸고 있었을 뿐 마루 근처에는 가지도 않았습니다. 억울합니다. 라고 호소했지만 박씨 부인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디서 말대꾸냐 내년이 아침부터 빗자루질을 험하게 해서 먼지가 일더니 기어이 마루에 올라가 먼지를 턴답시고 옥병을 건드린 것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박씨 부인의 서슬, 퍼런 연기에 금옥이와 은옥이도 얼른 방문을 열고 나와 맞아요. 우리도 봤어요. 연화가 실수로 쳤어요. 라며 거짓 증언을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부엌과 행랑채에 있던 하인들이 하나둘씩 몰려들었지만 박씨 부인이 너무나 길길이 날뛰고 있어 누구 하나 감히 나서서 연화를 변호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덕칠 영감만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발을 동동 구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는 옥병이 깨지는 소리가 났을 때 연화가 마당 한가운데에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종의 신분으로 안주인의 말에 토를 달았다가는 자신뿐만 아니라 연화에게 더 큰 해가 갈까봐 입을 꾹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이 기회에 눈에 가시인 연화를 아예 집에서 내쫓아버리기로 작정하고 하인들에게 당장 연화를 끌어내라고 명했습니다. 당장 이 불길한 것을 대문 밖으로 내쳐라. 감히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보물을 깨먹고도 반성을 할 줄 모르니 더 이상 우리 집안 사람으로 둘 수 없다. 박씨 부인의 명령은 추상 같았고 하인들은 머뭇거리면서도 주인의 명을 거역할 수 없어 연화의 양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연화는 아버지를 뵙게 해주세요. 아버지께 인사라도 올리고 가게 해주세요. 라고 울부짖었지만 박씨 부인은 병환 중인 분이 내 꼴을 보면 충격으로 돌아가실 것이다. 썩 꺼져라 하며 매정하게 돌아섰습니다. 결국 연화는 짐 하나 챙기지 못한 채 얇은 헛저고리 하나만 걸치고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대문 소리가 마치 세상과의 단절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들렸고 연화는 차가운 흙바닥에 엎드려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집 어머니의 숨결이 남아있는 곳에서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 가슴을 치며 통곡했지만 굳게 닫힌 대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을 것처럼 냉정하게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땅거미가 내려앉은 마을 어귀에는 스산한 바람이 불어와 연화의 얇은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갈 곳 없는 연화는 대문 앞에 쪼그려 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고 떨고 있었는데 집 안에서는 벌써 옥병 사건은 잊은 듯 저녁 짓는 냄새와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와 연화의 비참함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그녀는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다는 두려움과 추위 그리고 배고픔이 한꺼번에 몰려와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대문 옆 쪽문이 끼익하고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누군가 주위를 살피며 슬금슬금 기어나왔는데 바로 덕칠 영감이었습니다.
그는 굽은 허리를 더욱 숙이고 덜덜 떨면서 연화에게 다가와 품속에 숨겨온 보찜 하나를 황급히 내밀었습니다. 아기씨 어서 일어나십시오. 여기서 이러고 계시다가는 밤새 얼어 죽습니다. 마님 몰래 나오느라 혼났습니다. 덕칠 영감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고 그의 투박한 손은 연화의 어깨를 감싸며 일으켜 세우려 애썼습니다. 연화가 멍하니 덕칠 영감을 바라보자 그는 보찜을 풀어 그 안에 든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따뜻한 주먹밥 몇 덩이와 덕칠 영감이 평생 꼬깃꼬깃 모아온 쌈짓돈 그리고 두툼한 무명천으로 지은 솜옷 한 벌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옷은 제 죽은 마누라가 남긴 것인데 투박하지만 따뜻할 겁니다. 그리고 이 돈은 얼마 안 되지만 노잣돈으로 쓰십시오. 여기에 있으면 마님이 또 무슨 해코지를 할지 모릅니다. 덕칠 영감은 눈물을 글썽이며 연화의 손에 억지로 돈주머니를 쥐어주었습니다. 연화는 덕칠 영감의 마음에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렸는데 덕칠 영감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품속 깊은 곳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더 꺼내어 연화에게 건넸습니다. 아기씨, 이건 돌아가신 마님께서 생전에 제게 맡기셨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아기씨가 곤란한 일을 겪게 되면 한양에 있는 이 주소를 찾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월광 자수방이라는 곳인데 마님의 옛 동무가 하는 곳이라 들었습니다. 그것은 연화에게 있어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비친 한 줄기 빛과도 같은 희망의 끈이었습니다. 덕칠 아범 고맙네. 정말 고마워. 내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을 것이네. 내가 꼭 성공해서 자네를 데리러 옴세. 연화는 덕칠 영감의 손을 잡고 다짐하듯 말했고 덕칠 영감은 고개를 저으며 아이고 그런 말씀 마십시오. 그저 아기씨가 어디서든 무탈하게만 사시면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어서 가십시오. 날이 더 어두워지기 전에 마을을 벗어나야 합니다. 라고 등을 떠밀었습니다. 연화는 눈물을 훔치고 덕칠 영감에게 큰 절을 올린 뒤 보찜을 단단히 메고 일어섰습니다. 연화는 마을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자신이 살던 기와집을 뒤돌아보았습니다. 높게 솟은 소술대문과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아버지의 방 쪽을 바라보며 가슴속 깊이 슬픔과 분노, 그리고 오기를 새겨 넣었습니다. 지금은 쫓겨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당당하게 돌아와 이 모든 억울함을 밝히고 집안을 바로잡겠노라고 하늘에 맹세하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나약한 소녀의 것이 아니라 시련을 딛고 일어서려는 강인한 여인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를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자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고 짐승 울음소리가 귓가를 스쳤지만 연화는 두려움에 떨기보다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눈이 발목까지 쌓인 산길은 미끄럽고 험난했지만 덕칠 영감이 준 소못의 온기와 어머니가 남겨준 자수 바늘에 대한 믿음이 그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과거의 서름은 뒤로 보내고 미래를 향한 희망을 앞으로 당겨왔습니다. 발자국마다 깊은 한과 의지가 새겨지며 눈 덮인 산길 위에 긴 궤적을 남겼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멀리 산등성이 너머로 희미한 달빛이 비치기 시작했는데 연화는 그 달빛이 마치 자신을 한양으로 인도하는 등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주먹밥 한 덩이를 베어 물며 허기를 달랬는데 차가운 주먹밥에서 느껴지는 덕칠 영감의 정성에 다시 한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세상이 모두 그녀를 버린 것 같았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천군만마와 같은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바람은 더욱 거세졌고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지만 연화는 멈추지 않고 고개를 넘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 한양에 가서 최고의 자수장인이 되어 이름을 떨치겠다는 목표만이 가득 찼습니다. 박씨 부인이 깨뜨린 것은 비록 옥병이었지만 연화의 인생까지는 깨뜨리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그녀는 반드시 성공해야만 했습니다. 산짐승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지만 지금 연화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도끼와 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느새 새벽녘이 되어 동쪽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기 시작했고 연화는 산꼭대기에 올라서서 저 멀리 펼쳐진 낯선 세상과 마주했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는 고향 마을이 안개 속에 묻혀 보이지 않게 되었고 앞에는 끝을 알 수 없는 긴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품속의 자수 도구와 어머니의 주소가 적힌 종이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출이 아니라 전설이 될 자수장인 월광의 탄생을 알리는 위대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눈보라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하얗게 뒤덮었고 거친 바람은 그녀의 옷자락을 사정없이 흔들었지만 연화는 마치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자신의 손끝에 달린 기술과 꺾이지 않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눈이 덮여 발자국이 지워졌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조선 팔도에 새겨지기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쫓겨난 막내딸이 아닌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는 장인으로서의 삶이 눈보라 너머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의 절반인 5해가 흘러갔을 뿐인데 김진사 댁의 기와지붕에는 거무튀튀한 이끼가 두껍게 내려앉았고 한때는 윤기가 흐르던 대문 기둥은 칠이 벗겨져 흉한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면 화사하게 피어나던 담장 밑의 꽃들도 주인의 무관심 속에 잡초와 뒤엉켜 시들어가고 있었으며 마당에는 사람의 발길이 뜸해진 탓에 마른 낙엽들만이 바람에 뒹굴며 쓸쓸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집안에 활기차던 기운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죽어가는 거목처럼 스산한 기운만이 집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어 지나가는 행인들조차 혀를 차며 이 집의 몰락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동안 집안의 재물을 야금야금 팔아치우며 사치와 허영을 부렸지만 정작 고가는 텅 비어가고 가세는 급격히 기울어 이제는 하인들의 세경조차 제때 주기 힘든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탐욕과 심술이 더욱 깊게 주름으로 패였고 금오기와 은오기는 홍기를 훌쩍 넘긴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철없이 비단옷 타령이나 하며 어머니를 졸라대기 일쑤였습니다. 그녀들은 자신들의 게으름과 무능력함은 탓하지 않고 오직 좋은 신랑감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세상 탓이라며 방구석에 틀어박혀 남 흉보는 일로 소일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양 장안에서는 월광이라는 이름의 신비한 자수 장인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는데 그녀의 손끝에서 나온 자수는 밤에 보면 달빛을 머금은 듯 은은하게 빛이 난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진짜 얼굴이나 이름 나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으며 오직 중개인을 통해서만 주문을 받고 완성된 물건을 건네주는 철저한 신비주의를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솜씨만큼은 조선 팔도에 비할 자가 없어 왕실의 상궁들조차 그녀의 작품을 얻기 위해 몇 달씩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라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월광의 자수는 단순히 모양이 예쁜 것을 넘어서 보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묘한 힘이 있었는데 병풍에 수놓은 소나무는 사계절 내내 푸르름을 잃지 않는 기상을 보여주었고 연꽃은 진흙 속에서도 고결함을 잃지 않는 군자의 품격을 담고 있었습니다. 한양의 세도가 부인들은 월광의 자수품을 하나라도 소장하는 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여겼으며 그녀의 작품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웬만한 집 한 채 값과 맞먹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혹시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아닐까 하고 수군대기도 했지만 정작 그녀는 깊은 밤 호롱불 아래서 묵묵히 바늘을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진사 댁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는데 관찰사가 보낸 전령이 들이닥쳐 왕실의 혼례에 쓰일 대형 병풍을 제작하여 진상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이는 가문의 영광이 될 수도 있는 기회였으나 쇠락해가는 김진사 댁의 형편과 박씨 모녀의 실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한 과제였습니다.
만약 기한 내에 제대로 된 물건을 바치지 못하거나 품질이 조잡할 경우 가문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은 물론이고 왕실을 능멸한 죄로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사색이 되어 금오기와 은오기를 붙잡고 너희들이 그동안 배운 솜씨를 발휘해보거라. 이번만 잘 넘기면 너희는 왕실의 눈에 들어 팔자를 고칠 수 있다. 며 닥달했지만 두 딸은 바늘에 손가락만 찔려대며 비명을 지를 뿐이었습니다. 그녀들이 수놓은 새는 닭인지 봉황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조잡했고 꽃은 시들어서 말라 비틀어진 형상이라 도저히 진상품으로 내놓을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비싼 비단만 망쳐놓은 꼴을 보며 박씨 부인은 가슴을 치며 통곡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시간은 야속하게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박씨 부인은 백방으로 수소문한 끝에 한양의 월광이라는 장인만이 이 난국을 타개할 유일한 희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집안에 남은 마지막 밭되기와 자신의 폐물을 모조리 팔아 거금을 마련했고 사람을 시켜 한양으로 보내 월광 장인을 모셔오게 했습니다.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던 박씨 부인이었지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앞에서는 체면이고 뭐고 따질 겨를이 없었기에 그녀는 오직 월광이 이 제안을 받아주기만을 손이 닳도록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한양의 어느 조용한 거처에서 중개인을 통해 박씨 부인의 의뢰를 전해 들은 연화는 낯익은 고향집 주소와 계모의 이름을 확인하고는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5년 전 눈보라치는 밤에 쫓겨나며 다짐했던 그 순간이 드디어 찾아왔음을. 직감한 연화는 중개인에게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고 의뢰를 수락했습니다. 그 조건은 작업하는 동안 자신의 얼굴을 절대 보이지 않을 것, 별채를 비워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게 할 것, 그리고 작업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자신에게 일임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월광 장인이 보낸 조건이 다소 건방지다고 생각했지만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기에 천하의 명인이시니 오죽 예민하시겠느냐 며 넙죽 모든 조건을 수락했습니다. 그녀는 하인들을 시켜 오랫동안 쓰지 않아 먼지가 쌓인 별채를 쓸고 닦게 하고 최고급 비단 이불과 산의 진미를 준비하며 월광을 맞이할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분이 오시기에 마님이 저토록 굽신거리는지 궁금해하며 대문 밖을 기웃거리며 장인의 도착을 기다렸습니다. 며칠 후 해가 뉘엿뉘엿 지고 땅거미가 내려앉을 무렵 얼굴을 긴 장옷으로 가린 여인이 수행원 한 명 없이 홀로 김진사 댁 대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낡은 대문을 올려다보았는데 5년 전 쫓겨날 때의 그 처참했던 기억과 지금의 당당한 귀환이 교차하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대문 기둥에 난 흠집 하나 바닥에 깔린 돌 하나까지도 예전 그대로였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던 소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늙고 병든 덕칠 영감이 지팡이를 짚고 나와 손님을 맞이했는데 그는 장옷으로 가린 여인에게서 풍기는 묘한 기운에 흠칫 놀라며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연화는 덕칠 영감의 주름진 얼굴과 굽은 등을 보며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으나 꾹 참고 침착한 목소리로 먼 길을 오느라 피곤하니 바로 처소로 안내해 주시오 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덕칠 영감은 그 목소리가 어딘가 낯익다고 느꼈지만 감히 고개를 들어 확인하지 못한 채 공손하게 허리를 숙여 별채로 안내했습니다. 박씨 부인과 금옥이 은옥이는 별차에 마당까지 나와 월광 장인을 맞이했는데 그녀들은 장옷을 쓴 여인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누추한 곳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저희 집안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애원했습니다. 연화는 장곳 사이로 보이는 계모와 이복 언니들의 비굴한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속으로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라고 되뇌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만 까딱하고는 준비된 별차에 방으로 들어갔고 방문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방 안에 들어선 연화는 장옷을 벗어던지고 깊은 숨을 내쉬며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이곳은 예전에 아버지가 손님들을 맞이하던 사랑방의 일부였습니다. 방 한 구석에는 그녀가 어릴 적 아버지 무릎에 앉아 글을 배우던 낡은 서한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벽에는 색이 바랜 산수와 한 점이 걸려 있어 옛 추억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연화는 잠시 추억에 잠기는 듯 했으나 이내 냉정함을 되찾고 가져온 보따리를 풀어 자수 도구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꺼낸 도구들은 하나같이 최고급 재료들로 바늘은 황금으로 도금되어 있었고, 실은 누에고치에서 뽑아 천연 염료로 물들인 오색 찬란한 명주실들이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가장 아끼는 은색 실은 달빛을 받으면 스스로 빛을 내는 듯한 특수 처리가 되어 있어 이것으로 술을 놓으면 작품이 살아서 움직이는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연화는 이 도구들을 가지런히 정리하며 앞으로 이 방에서 벌어질 일들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점검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박씨 부인은 하인을 시켜 푸짐한 저녁상을 별차의 문 앞에 놓아두고는 장인 어른 식사가 준비되었으니 드시고 하십시오 라고 알렸습니다. 연화는 문을 살짝 열어 상을 들여놓았는데 상 위에는 기름진 고기와 생선 귀한 과일들이 가득 차 있어 과거 자신이 부엌에서 먹던 찬밥 덩어리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젓가락을 들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음식 맛은 그저 모래알처럼 거칠게만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연화는 촛불을 켜고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는데 그녀가 바늘을 잡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번 진상품의 가문의 번영을 기원하는 십장생도를 수놓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각 생물 하나하나에 특별한 의미와 비밀을 숨겨놓을 작정이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바늘이 춤을 추듯 움직이자 하얀 비단 위에는 순식간에 붉은 해가 떠오르고 푸른 소나무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안채에서는 박씨 부인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서성거리며 별채 쪽을 기웃거리고 있었는데 창호지 문 너머로 비치는 장인의 그림자가 쉴 새 없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소문대로 대단한 분인 모양이야. 저런 분이 오셨으니 이제 우리 집안은 살았다. 그녀는 김칫국부터 마시며 이번 일이 잘 풀리면 금옥이와 은옥이를 다시 좋은 가문에 시집 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불러들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구원의 동아줄이 될지, 파멸의 올가미가 될지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연화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작업에 몰두했는데 별차의 밖으로 들려오는 팽팽한 실소리와 바늘이 천을 뚫는 소리가 마치 리듬을 타는 음악처럼 들려왔습니다. 가끔 그녀는 덕칠 영감을 불러 물이나 필요한 물품을 요청했는데 그때마다 문을 살짝 열고 손만 내밀거나 쪽지로 의사를 전달하여 철저하게 자신의 정체를 숨겼습니다. 덕칠 영감은 그 하얀 손을 볼 때마다 어렴풋이 옛 주인 아기씨의 손길이 떠올라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설마 한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아기씨가 당대 최고의 장인이 되어 돌아왔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작업이 진행될수록 비단 위에는 놀라운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는데 거북이는 금방이라도 물속으로 헤엄쳐 들어갈 듯 생동감이 넘쳤고 사슴의 눈망울은 너무나 맑고 깊어서 보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연화는 단순히 술을 놓는 것이 아니라 지난 5년간의 그리움과 원망, 그리고 사랑을 한 땀 한 땀 실에 담아 비단 위에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영혼을 갈아 넣은 역작이자 가문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세상에 증명하는 증표가 될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은옥이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몰래 별차의 뒷마당으로 돌아가 문구멍을 뚫고 안을 훔쳐버렸음이 바려 했습니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눈을 가져다 댔는데 방 안을 가득 채운 황홀한 광채와 그 속에서 신들린 듯 움직이는 장인의 손놀림을 보고는 넋이 나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저게 사람의 솜씨란 말인가, 마치 귀신이 곡할 노릇이네.
은옥이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 그만 기왓장을 밟아 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누구냐? 방 안에서 서늘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오자 은옥이는 혼비백산하여 안채로 도망쳤습니다. 연화는 바늘을 멈추고 문 쪽을 응시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는데 이제 거의 모든 준비가 끝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완성된 자수의 마지막 부분, 즉 가장 중요한 부분만을 남겨두고 있었는데 이곳에는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그녀만의 아니 김진사 가문의 정통 후계자만이 알 수 있는 비밀 표식을 새겨 넣을 생각이었습니다. 진상품을 관에 바쳐야 할 날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고 박씨 부인은 초조한 마음에 별채 앞을 서성이며 장인어른 부디 오늘 밤 안으로 끝내주셔야 합니다 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연화는 방 안에서 걱정 마십시오. 내일 아침이면 세상이 깜짝 놀랄 물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강한 자신감과 함께 곧 다가올 심판의 순간을 예고하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마지막 한 땀을 찌르며 긴 숨을 토해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수많은 바느질로 붉게 부어올랐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완성된 병풍은 방 안의 촛불빛을 받아 신비로운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고 그 속에 담긴 그림들은 마치 살아서 숨 쉬는 듯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병풍을 어루만지며 내일 아침 마당에 펼쳐질 붉은 비단 위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억울하게 쫓겨난 자신의 명예와 아버지의 집이 제자리를 찾게 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이제 무대는 모두 갖춰졌고 연극의 막이 오를 시간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이윽고 결전의 날이 밝아오자 김진사 댁의 아침 공기는 폭풍 전야처럼 무겁고도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습니다. 동쪽 하늘에서 붉은 해가 솟아오르며 기와 지붕의 서리를 녹이기 시작했고 마당에는 일찍부터 관찰사를 맞이하기 위한 차일이 쳐지고 붉은 융단이 깔리는 등 분주한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박씨 부인은 새벽부터 일어나 하인들을 닥달하며 마당의 티끌 하나까지 쓸어내게 했고 자신과 두 딸은 비단옷을 겹겹이 차려입고 얼굴에는 하얗게 분을 발라 귀티를 내려고 애썼습니다. 그녀의 가슴속은 기대와 불안이 뒤엉켜 쿵쿵 뛰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 부채를 흔들며 집안의 위험을 과시하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자꾸만 굳게 닫힌 별차에 문 쪽을 향하며 과연 그 안에서 나올 결과물이 자신의 운명을 바꿔줄 수 있을지 초조하게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짧아질 무렵 멀리서 징소리와 나팔소리가 울려 퍼지며 관찰사의 행차를 알리는 소란이 마을 어귀에서부터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김진사 댁 담장 너머로 고개를 길게 빼고 구경을 나왔으며 아이들은 신기한 듯 행렬을 따라다니며 시끌벅적하게 떠들어댔습니다. 관찰사는 위풍당당한 가마를 타고 호위무사의 호위를 받으며 대문 안으로 들어섰고 박씨 부인과 금옥이 은옥이는 마당까지 나와 땅에 머리가 닿도록 절을 하며 극진히 영접했습니다. 관찰사는 근엄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한때 명문가였던 이 집안이 얼마나 쇠락했는지 그리고 오늘 바쳐질 진상품이 과연 왕실의 격주에 맞을지 의심 어린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관찰사가 상석에 앉자 박씨 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감마님, 저희 가문이 온 정성을 다해 마련한 병풍을 대령하겠습니다 라고 아뢰었습니다. 그녀의 신호에 따라 하인들이 별채에서 거대한 병풍을 조심스럽게 들고 나와 마당 한가운데에 설치된 받침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병풍은 아직 흰 천으로 덮여 있어 그 내용을 알 수 없었지만 그 크기와 웅장함만으로도 좌중을 압도하는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침을 꼴깍 삼키며 하인들에게 눈짓을 보냈고 하인들이 동시에 흰 천을 걷어내자 순간적으로 눈부신 광채가 마당 가득 퍼져 나갔습니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과 관찰사 그리고 박씨 부인까지 모두 아
하는 탄성을 내뱉으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드러난 병풍 속에는 십장생들이 마치 살아서 움직이는 듯한 생생함으로 수놓아져 있었는데 붉은 해는 금방이라도 튀어오를 듯 이글거렸고 학은 날개를 펼쳐 하늘로 비상할 기세였으며 흐르는 물결은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윤슬까지 완벽하게 재현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사용된 실들이 빛의 각도에 따라 오묘하게 색을 달리하며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어 이것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인지 하늘의 선녀가 내려와 지은 것인지 분간할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관찰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병풍 앞으로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자수 표면을 어루만지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내 평생 수많은 진상품을 보아왔으나 이토록 정교하고 기품 있는 물건은 처음 보노라. 실로 조선 제일의 솜씨라 할만하다. 관찰사의 극찬이 떨어지자 박씨 부인의 얼굴에는 화색이 돌았고 그녀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앞으로 나서며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황공하옵니다, 대감마님. 사실 이 병풍은 저희 집안의 두 딸인 금옥이와 은옥이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피땀 흘려 만든 것이옵니다. 비록 미천한 솜씨이나 나라를 위하는 충심으로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했으니 어여삐 봐주시옵소서. 그녀는 미리 입을 맞춰둔 대로 딸들을 앞으로 불러내었고 금옥이와 은옥이는 수줍은 척 고개를 숙이며 네,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라고 거짓 시인을 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하인들은 어이가 없어 웅성거렸지만 서슬 퍼런마님의 눈치가 보여 감히 진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관찰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두 딸의 손을 바라보았는데 그녀들의 손은 바느질을 많이 한 사람의 손이라기에는 너무나 곱고 매끄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토록 대작을 만드느라 고생이 많았을 터인데 손이 참으로 곱구나. 그 재주가 비상하니 내 몇 가지 물어보마. 관찰사가 자수의 기법에 대해 묻자 금옥이와 은옥이는 당황하여 얼굴이 붉어지고 우물쭈물하며 엉뚱한 대답만 늘어놓았습니다. 박씨 부인이 옆에서 워낙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아이들이라 그렇습니다. 라고 둘러대며 상황을 모면하려 했지만 관찰사의 눈에는 이미 의심의 기색이 역력하게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거짓을 고하는 입을 다무십시오. 라는 청가하고도 단호한 목소리가 별채 쪽에서 들려와 마당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소리난 곳으로 쏠렸고 장옷을 벗어던지고 당당하게 걸어나오는 한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연화였습니다. 그녀는 소박하지만 기품 있는 옥색 저고리를 입고 있었으며 머리에는 5년 전 집을 나갈 때 가져갔던 어머니의 비녀를 꽂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과 두 딸은 그녀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네, 내년이 어떻게... 박씨 부인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입만 뻐끔거렸습니다. 연화는 관찰사 앞으로 걸어가 정중하게 절을 올린 뒤 고개를 들어 또렷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저 병풍은 저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저 병풍에 쓰인 기법과 실의 비밀, 그리고 숨겨진 뜻을 아는 사람은 오직 그것을 만든 장인, 바로 저 김연화뿐입니다. 그녀의 당당한 선언에 마당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담장 너머에서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도 어머 저거 김진사댁 막내딸 연화 A씨 아니야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었네 하며 수근거렸습니다. 덕칠 영감은 연화의 모습을 보고는 지팡이를 놓치고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위기를 느끼고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저 미친년이 어디서 감히 행패냐 여봐라. 당장 저 년을 끌어내라. 돈을 주고 부린 삭바느질쟁이가 주인을 능멸하려 드는구나. 하지만 관찰사는 손을 들어 박씨 부인을 제지하고 엄숙한 목소리로 연화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진정 이 병풍을 만든 장인이라면 저들이 모르는 증거를 대보거라. 만약 거짓이라면 엄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연화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병풍의 소나무 부분으로 다가가 손가락으로 소립 사이를 가리켰습니다. 대감마님, 이 소나무의 소립들은 단순히 초록색 실로만 수놓은 것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 소립 하나하나마다 미세하게 꼬인 매듭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 어머니고 구정부인 이씨께서 창간하신 이중 매듭법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소나무 뿌리 부분에 흙을 표현한 갈색 실 사이에는 제 머리카락과 어머니의 유품인 머리카락을 섞어서 짠 특수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불을 비춰보면 그 부분만 붉은 빛이 감돌 것입니다. 연화의 설명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전문적이어서 듣는 이들을 소름 돋게 만들었습니다. 관찰사는 즉시 하인을 시켜 촛불을 가져오게 하여 소나무 뿌리 부분을 비춰보았는데 놀랍게도 연화의 말처럼 흙무더기 속에서 붉은 빛이 은은하게 감돌며 신비로운 기운을 뿜어냈습니다. 또한 연화는 병풍의 뒷면을 뒤집어 보여주며 보십시오. 보통의 자수는 뒷면이 실뭉치로 지저분하지만 저는 앞뒤가 똑같은 양면수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구석에 아주 작게 저희 가문의 문장인 청용을 수놓아 두었습니다. 이것은 가문의 정통성을 잇는 자만이 알 수 있는 표식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곳에는 육안으로는 식별하기 힘들 정도로 정교한 푸른 용 문양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백하게 드러나자 박씨 부인은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고 금옥이와 은옥이는 서로를 탓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관찰사는 녹이 띈 얼굴로 박씨 부인을 꾸짖었습니다. 내 이놈 감히 왕실에 바칠 진상품을 두고 거짓을 고하고 천하의 명인을 하녀 취급하며 공을 가로채려 하다니 내 죄는 능지처참을 당해도 마땅하나 이 집안의 체면을 보아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허나 더 이상 이 집안의 안주인 자격은 없다. 관찰사의 호통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떨어져 박씨 부인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관찰사는 연화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며 말했습니다. 네가 바로 소문으로만 듣던 월광이었구나. 너의 효심과 재주는 조선 팔도가 우러러볼 만하다. 오늘부로 너를 이 집안의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하고 왕실 침선장의 자격을 내리니 부디 그 재주로 나라를 빛내다오. 연화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망극하옵니다, 대감마님. 소녀는 그저 아버지의 집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지난 5년간의 서름과 고통을 모두 씻어내는 정화수와도 같았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하인들과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연화 아씨 만세, 김진사댁 만세를 외쳤습니다. 덕칠 영감은 엉금엉금 기어나와 연화의 옷자락을 붙잡고 아기씨, 아니 주임마님 살아 돌아오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이날을 보려고 여태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라며 오열히 했습니다. 연화는 덕칠 영감을 일으켜 세우며 덕칠 아범자네 덕분에 내가 살았네. 이제 고생은 끝났어. 라며 그의 거친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박씨, 부인과 두 딸은 하인들에 의해 끌려나가 별차의 뒤편의 낡은 행랑채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녀들은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채 흙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평소 자신들이 구박하던 하인들의 싸늘한 시선을 받으며 수치심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그녀들에게 다가가 차갑지만 뼈있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당신들이 깨뜨린 것은 옥병 하나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르며 평생을 참회하며 사십시오. 밥은 굶기지 않겠으나 다시는 안채에 발을 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복수라기보다는 질서를 바로잡는 단호한 처분이었습니다. 소란이 잦아들고 관찰사가 병풍을 싣고 한양으로 떠나자 김진사 댁에는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연화는 하인들을 시켜 마당을 깨끗이 청소하게 하고 곡간문을 활짝 열어 그동안 굶주렸던 하인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도록 했습니다.
집안 곳곳에 쌓여있던 먼지와 묵은 때가 씻겨 내려가고 우물가에서는 다시 활기찬 물 깃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긴 겨울잠에서 깨어난 돼지처럼 김진사 댁은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붉은 노을이 서산에 걸리자 연화는 안차에 대청마루에 앉아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5년 전 쫓겨날 때의 그 비참했던 기억은 이제 흐릿해지고 눈앞에는 자신이 지켜낸 아버지의 유산들이 든든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둥 하나하나를 어루만지며 이곳에서 보냈던 어린 시절의 추억과 어머니의 따스했던 온기를 되새겼습니다. 어디선가 불어오는 바람이 그녀의 볼을 스치고 지나갔는데 그 바람은 더 이상 차갑지 않고 향긋한 꽃내음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구수한 밥 짓는 냄새와 된장국 끓이는 냄새가 피어오르며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연화는 그 냄새를 맡으며 비로소 자신이 진정으로 집에 돌아왔음을 실감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공간적인 귀환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자신의 정체성과 존엄성을 되찾은 진정한 의미의 귀환이었습니다. 덕칠 영감이 마루로 올라와 마님 저녁상 바울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연화는 그래 오늘은 다같이 둘러앉아 먹자꾸나라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마당에는 별빛이 쏟아지고 있었고 안채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밝게 빛났습니다. 별차의 뒤편 행랑채에서는 흐느끼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집안의 평온함을 깨뜨리지 못하고 밤바람에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이제 이 집의 주인은 명확해졌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혔으며 엉클어진 실타래는 연화의 손끝에서 다시 곱게 풀려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병석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뵙기 위해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그녀의 손은 설렘으로 가볍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닌 벅찬 감동의 떨림이었습니다. 아버지, 불효녀 연화가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힘있게 울려 퍼졌고 방 안에서는 희미하게나마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아버지와의 재회와 앞으로 펼쳐질 따뜻한 날들을 맞이하는 일뿐이었습니다. 밤하늘의 달은 둥실 떠올라 기와 지붕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고 소슬대문 위로 펄럭이는 깃발은 마치 승전보를 알리는 듯 힘차게 나부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늦은 밤까지 김진사 댁의 이야기를 꽃피우며 권선징각의 통쾌함과 연화의 씨의 지혜로움에 대해 칭송했습니다. 그렇게 김진사 댁의 길고 길었던 겨울은 끝나고 진정한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 그 밤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방문을 열자 훅 하고 끼쳐오는 쌉싸름한 탕약 냄새와 오래된 묵은 내가 연화의 코끝을 자극했는데 그것은 병마와 싸우느라 지칠 대로 지친 아버지의 고단한 시간을 대변해주는 듯했습니다. 방 안은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두꺼운 커튼이 드리워져 어둑어둑했고 아랫목에는 앙상하게 마른 김진사가 호티브를 덮은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촛불을 켜들고 조심스럽게 다가가 아버지의 야윈 손을 잡았는데 그 손은 나뭇가지처럼 거칠고 차가워서 그녀의 가슴을 미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저 연화가 왔어요. 눈 좀 떠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떨렸지만 그 안에는 아버지를 향한 깊은 그리움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꿈결에서나 들을 법한 목소리에 천천히 눈꺼풀을 들어 올렸는데 흐릿한 동공이 초점을 맞추려고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연화냐? 정말 내 딸 연화인 걔냐? 그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고 갈라져 있었지만 딸을 알아보는 순간 그의 눈빛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고 김진사는 떨리는 손을 들어 딸의 등을 토닥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계모의 이간질과 거짓말에 속아 딸을 지키지 못했다는 회한과 죄책감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지만
살아 돌아온 딸의 온기는 그 모든 아픔을 덮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밤새도록 아버지의 곁을 지키며 정성껏 미음을 쑤어 올리고 젖은 수건으로 아버지의 몸을 닦아 드렸습니다. 신기하게도 연화가 돌아온 지 며칠 지나지 않아 김진사의 병세는 눈에 띄게 호전되기 시작했는데 의원조차도 이것은 약으로 고친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 치유되면서 몸이 살아난 것이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연화가 수놓은 베개, 덮개와 이불보로 잠자리를 바꾸자 방 안의 분위기가 화사해졌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니 맑은 공기와 함께 희망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김진사는 이제 부축을 받으면 앉아서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기력을 회복했고 연화와 마주 앉아 지난 5년 동안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고 울었습니다. 집안의 주인이 제자리를 찾자 김진사 댁의 모든 질서도 빠르게 바로잡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가장 먼저 곳간 열쇠를 되찾아 쌀과 식량을 공정하게 관리하도록 했고 그동안 밀린 하인들의 세경을 모두 계산하여 넉넉하게 챙겨주었습니다. 하인들은 연화의 공정하고 따뜻한 처사에 감동하여 우리 A씨 만세를 외치며 전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고 주인의 눈치를 보며 요령을 피우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연화는 새벽부터 일어나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며 낡은 곳은 고치고 더러운 곳은 쓸어내도록 지시했는데 그녀의 리더십은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하여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위엄이 있었습니다. 반면 화려한 비단옷을 벗고 거친 무명옷으로 갈아입은 박씨 부인과 금옥이 은옥이는 별차에 뒤편 행랑방에서 눈물 젖은 생활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녀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그동안 연화가 홀로 도맡아 했던 빨래와 부엌일, 그리고 밭일이었는데 손에 물 한 방울 묻히기 싫어하던 그녀들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차가운 냇가에서 빨래 방망이질을 하던 금옥이는 손이 시려 울음을 터뜨렸고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불을 지피던 박씨 부인은 매운 연기에 콜록거리며 자신의 지난 날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그녀들을 굶기거나 매질하지는 않았고 오직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는 원칙 아래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깨닫게 했습니다. 연화는 가끔 행랑채 쪽을 지나가다 그녀들이 서툰 솜씨로 일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지만 비웃거나 조롱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복수란 상대방에게 똑같은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개과천선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불평불만만 늘어놓던 박씨 모녀도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현실을 받아들이고 땀 흘려 일한 뒤에 먹는 밥맛이 얼마나 꿀맛인지를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들의 표정에서 도끼가 빠지고 평범한 촌부의 얼굴로 변해가는 것을 보며 연화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용서가 시작되었음을 느꼈습니다. 봄이 무르익어 마당의 벚나무가 흐드러지게 꽃을 피우자 김진사 댁은 예전의 명성을 되찾아 마을의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연화는 안차에 대청마루를 개방하여 마을 처녀들에게 자수를 가르치는 작은 학당을 열었는데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기술을 독점하지 않고 기꺼이 나누어주며 자수를 통해 마음을 수양하고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법을 전파했습니다. 배우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김진사 댁은 더 이상 음침한 저택이 아니라 꿈과 희망이 피어나는 배움의 터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연화의 명성은 한양까지 다시 전해져 왕실에서 상궁들이 내려와 그녀에게 정식으로 궁중자수교습을 맡아달라고 청했으나 연화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저는 늙으신 아버지를 모시고 고향집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곳의 가난한 이웃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그들이 먹고 살 길을 열어주는 것이 제 소명이라 생각합니다. 그녀의 깊은 뜻을 전해 들은 임금님은 감탄하여 큰 상을 내리고 김진사 댁에 효의문이라는 현판을 하사하여 그 덕을 기렸습니다. 이제
연화는 단순한 장인을 넘어 존경받는 스승이자 마을의 어른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덕칠 영감은 새 옷을 입고 마당을 쓸다가 연화에게 다가와 수줍게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마님, 요즘처럼 살맛 나는 세상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승에 간 제 마누라가 보면 얼마나 기뻐할지 눈앞이 선합니다. 연화는 덕칠 영감의 손을 꼭 잡으며 덕칠 아범자네가 없었다면 오늘의 나도 없었네. 내 평생 자네를 친부모처럼 모실 테니 오래오래 건강하게 곁에 있어 주게 라고 화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주종 관계를 넘어선 끈끈한 가족애로 묶여 있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집안의 텃밭에는 상추며 고추오이 같은 채소들이 풍성하게 열렸는데 이것들은 모두 박씨 부인과 두 딸이 땀 흘려 가꾼 결실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채소들을 수확하여 마을 잔치를 열기로 하고 떡을 치고 돼지를 잡아 푸짐한 상을 차렸습니다. 잔칫날 마을 사람들은 물론이고 지나가던 나그네들까지 모두 불러 모아 배불리 먹이고 즐기게 했는데 그 자리에는 박씨 부인과 금옥이 은옥이도 한 구석에 앉아 함께 음식을 나누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들을 보며 수군거리기도 했지만 연화가 먼저 다가가 고기를 얹어주며 챙기는 모습을 보고는 아무 말 없이 그녀들을 이웃으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 갈 무렵 김진사도 지팡이를 짚고 마루에 나와 앉아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의 얼굴은 혈색이 돌고 주름 사이로 편안한 미소가 번져 있어 예전에 병약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연화를 옆에 앉히고 마을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딸 연화의 효심과 덕분입니다. 내 비록 눈이 어두워 잠시 길을 잃었으나 이제는 남은 생을 베풀며 살겠소.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고 김진사의 눈가에는 감격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한 집안의 몰락과 부활을 지켜본 사람들의 진심 어린 축복이었습니다. 해 질 역이 되어 잔치가 파하고 사람들이 돌아가자 집안에는 다시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연화는 뒷정리를 마친 후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지피고 있는 은옥이를 발견했습니다. 은옥이는 연화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일어섰으나 연화는 부드럽게 웃으며 힘들지 이리 앉아라. 같이 불이나 쬐자 하고 자리를 권했습니다. 두 사람은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을 바라보며 나란히 앉았는데 앙금은 불꽃 속에 사그라들고 그 자리에는 묘한 유대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언니 그동안 미안했어. 은옥이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사과하자 연화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김진사 댁은 풀벌레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감도는 정막 속에 잠겨들었습니다. 연화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는데 창호지 문 너머로 은은한 달빛이 비쳐들어와 방 안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고 툇마루에 걸터앉아 둥근 보름달을 올려다보았는데 달 속에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미소가 보이는 듯 했습니다. 5년 전 쫓겨나던 그 밤의 차가웠던 달빛과는 달리 오늘의 달빛은 따뜻하고 포근하게 그녀를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시지요? 저 잘 해냈어요. 이제 아무 걱정 마세요. 연화는 마음속으로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며 평온함을 만끽했습니다. 그때 멀리 사랑채에서 아버지의 기침소리가 아닌 편안하게 코를 고는 소리가 들려와 연화의 입가에 미소를 짓게 했습니다. 행랑채 쪽에서도 더 이상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고 고단한 하루를 마친 박씨 모녀가 깊은 잠에 빠진 듯 고요했습니다. 담장 너머 가을물 흐르는 소리는 자장가처럼 부드럽게 들려왔고 밤바람에 실려온 풀레의 음은 머리를 맑게 해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고 모든 것이 평화로웠으며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완벽한 밤이었습니다.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촛불을 끄고 이부자리를 폈습니다. 갓바라 풀을 먹인 이불에서는 햇볕 냄새와 쑥 향기가 섞인 기분 좋은 냄새가 났습니다.
자리에 누워 눈을 감으니 지난 고난의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그것들은 이제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가슴 한구석에 갈무리 되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또다시 새로운 해가 뜰 것이고 마당에는 새들이 지저귀일 것이며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따뜻한 밥을 먹을 것입니다. 그 평범하고도 소중한 일상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잠이 솔솔 쏟아지는 와중에도 연화는 손을 뻗어 머리맡에 놓인 반지꼬리를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바늘과 실 그리고 골무. 이것들은 그녀의 무기이자 친구였고 인생을 지탱해준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손끝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수놓고 사람들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의 딸에게 혹은 제자들에게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주며 희망을 전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달빛은 점점 더 깊어지고 김진사 댁의 기와지붕 위로 별들이 쏟아질 듯 반짝였습니다. 마을 전체가 깊은 잠에 빠져든 시간. 연화의 집은 그 어느 곳보다 평온하고 따뜻한 기운으로 감싸여 있었습니다. 고통은 지나가고 상처는 아물었으며 남은 것은 서로를 보듬어 안은 가족의 온기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김진사 댁의 이야기는 험난한 파도를 넘어 잔잔한 호수에 도달한 배처럼 평화로운 결말을 맺으며 깊은 밤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연화처럼 무거운 짐은 모두 내려놓고 포근한 이불 속에서 편안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은 맑은 달빛이 여러분의 창가를 지켜줄 것이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깊은 잠에 드세요. 김진사 댁의 따뜻한 온기가 여러분의 꿈속까지 전해지기를 바라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